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가전제품 판매 중심 기업에서 구독과 개인 맞춤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합니다. 초개인화 전략을 위해 가전용 인공지능 칩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야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과 PC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켈리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맥주 시장 선두 탈환에 나섰습니다. 출시 99일 만에 1억 병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사업비만 우리 돈으로 640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 수주전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집니다. 이 네옴시티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한국을 찾은 네옴시티 CEO는 신도시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에 참여해달라며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제2의 중동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방서우 기자입니다. 네옴시티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탈석유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발표한 국가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40조 원을 들여 홍해와 인접한 사막과 산악지대의 서울 44배 크기의 스마트 도시를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벌써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삽을 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길이만 170km에 달하는 선형도시 더 라인.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걸어서 5분 이내로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첫 공사인 터널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한미글로벌도 8만 가구에 달하는 근로자 숙소 건설을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기획 엔지니어링 파트너로 참여 중입니다. 한국을 찾은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는 인프라 공사에 그치지 않고 네옴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해달라며 한국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We are calling for NEOM company, Korean business sector, to look at the diversity of NEOM scope as an attraction for every sector in Korea to participate in. 네옴시티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전시장을 열고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관광, 에너지 등 100여 개 기업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꾸린 원팀 코리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드쇼를 통한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네옴 관계자들은 특히 스마트시티 관련 한국의 높은 기술력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시회에서 네이버랩스는 디지털 트윈, KT는 양자보안 기술 등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네옴시티가 사업기간만 장장 25년에 달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속속 추가 계약들이 소식을 알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특히 국토부는 사우디와 미팅을 할 수 있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LG전자가 개인 맞춤 중심의 새로운 가전 사업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넣어서 스마트폰처럼 자신만의 가전 제품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렌탈 서비스를 구독 형태로 확장하고 가정에 필요한 다른 외부 서비스들도 직접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세탁기를 구독하자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묻습니다. 제품 배송 전 미리 소비자에게 맞는 기능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LG전자가 개인화에 포인트를 둔 업가전 2.0을 출시합니다. 업가전은 구매 후에도 기능 업데이트가 가능한 LG전자의 새로운 가전 사업 모델입니다.
LG전자는 이런 세탁기를 스마트폰처럼 만들기 위해서 가전 전용 칩셋을 적용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처럼 고사양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가전에 필요한 기능을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음성인식이라든지 OS가 탑재된 가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원가가 최소 수십 불씩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OS,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칩에 대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했고 LG전자는 기존 렌탈 사업도 3분기 내 월정기 구독 서비스로 통합해 확장합니다. 여기에 가정에서 필요한 외부 제휴 서비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 스마트홈 솔루션 플랫폼 역할을 자처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스마트폰 앱 생태계를 점령한 것처럼 LG전자만의 홈 솔루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점점 그것이 확대가 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제휴사의 몫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발굴을 함으로써 올해 상반기 LG전자의 국내 가전 매출에서 업가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벌써 45%에 달합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 대전환을 선언한 LG전자가 제품 컨셉부터 판매 방식에까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가까스로 10,000원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실제 최저임금은 이미 10,000원을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특히 야간에 운영하는 PC방이나 편의점은 무인화를 고민하고 있고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곳들은 밤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종렬 씨.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는 소식에 밤 시간에 어떻게 점포를 운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토요일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11,832원이 되는 셈. 최 씨는 야간엔 무인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초기 시설비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24시간 계약 조건에 따른 불이익도 걱정. 결국 밤 영업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잘 나오는 데가 200, 300이고 하는 데가 많아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중되는 그런 부담이 더 큰 거죠. 야간에 생산성이 전혀 안 나오는데 야간을 운영해야 된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24시간 운영하는 PC방 점주들도 야간 인건비 부담에 폐업까지 고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어요. 저희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야간에는 17,000원, 18,000원을 줘야지만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인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하는 추세예요. 아니면은 문을 닫거나. 고용 축소와 도미노 폐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스위스하고 스페인인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켰어요. 주휴수당 때문에 고용의 질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들한테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니까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키거나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는 방법.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이루어지려면 업종마다 다른 임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정보 등을 활용한 통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오늘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대부 사업을 정리 중인 OK금융그룹 현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 대부업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러시앤캐시입니다. 네. 이 OK금융그룹의 대부 계열사인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소속으로 대표 캐릭터인 무가장을 앞세워서 대부시장 1위로 자리 잡은 대부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지난달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국내 시장 철수를 최종 승인받고 올 연말까지 이 대부업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러시앤캐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앤캐시는 뭐 말한 것처럼 이제 대부업계 1위고 OK금융그룹의 뭐 전신과도 같은 기업인데 여전히 수익도 상당한데 왜 철수를 하는 겁니까? 네, 먼저 이 OK금융그룹은 OK저축은행과 캐피탈, 뭐 이금융권 계열사를 비롯해서 신용정보나 F&I 등 이렇게 상당한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도권 내에 금융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러시앤캐시라는 꼬리표 때문에 OK금융은 대부업체다. 사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대부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 배구단이나 럭비단 창단 같은 다양한 스포츠 후원을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부업으로 굳어진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가 좀 어렵고 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됐던 만큼 아예 사업을 떼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러시앤캐시 연말까지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철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좀 정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종합금융그룹을 도약하자는 이 최 회장의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해서 네. 이 목표 시기를 올 연말로 좀 앞당겼습니다. 이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정상 채권은 한 7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이 계열사인 OK저축은행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서 OK저축은행에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미 OK저축은행으로 약 4천억 원의 채권이 좀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자산 양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600여 명에 달하는 이 러시앤캐시 소속 직원들도 구조조정 대신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이런 계열사로 고용 승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 러시앤캐시 간판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최 회장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대표 캐릭터인 무과장입니다. 네. 좀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유명한 캐릭터죠. 그렇죠. 예, 무과장은 이 귀여운 좀 이미지로 대부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도 하고 러시앤캐시를 대부업계 1위로 끌어올린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네. 예, 현재 이 OK저축은행의 대표 캐릭터인 은맨이 있긴 합니다. OK금융의 새 이미지를 좀 주도하고 있는데 이 무과장 캐릭터를 대외적으로는 쓰지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살려서 좀 가는 방안을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대부 사업을 이제 흡수하는 만큼 이제 OK저축은행 건전성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사실 최근에 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전이된 이 건전성 리스크나 부동산 PF 대출 이런 것들이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OK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건전성 관리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OK저축은행과 캐피탈은요, 최근 부동산 PF 대출 영향으로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부업 차주의 대출 채권까지 양도를 좀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부업에서 철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미지 변신에 나선 이 OK금융그룹의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부업을 좀 철수하게 되면 온전한 금융그룹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더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증권사 인수입니다. 이 OK금융그룹은 그동안에도 사실 금융사 인수합병 시장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는데 대부업을 보유한 금융사로 당국의 승인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부업 철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네. 이 벌써부터 시장에선 SK증권이나 이 유안타증권, 이 OK금융그룹의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인수를 통해서 몸집을 좀 키우고 대부업 대신에 본격적인 신사업에 진출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네, 증시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마켓 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개미의 힘입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주가 흐름을 보인 종목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야말로 2차 전지 광풍이 불면서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10.33% 오른 59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961억 원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포스코퓨처엠의 시가총액은 46조 3천억 원으로 시총 9위였던 현대차를 한 단계 끌어내렸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이번 달에만 50% 넘게 오르면서 무거운 몸집임에도 가벼운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전지 관련주의 최근 흐름을 고려할 경우 포스코퓨처엠의 시총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 전지 기업으로서 고성장이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이 목표가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오일 보따리에 담긴 LS입니다. 오늘 포스코와 함께 이 LS그룹주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LS와 LS네트워크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LS일렉트릭과 LS전선 아시아가 20% 넘게 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평소 등락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이 이처럼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2차 전지 사업성과 함께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죠. 네옴시티의 청사진이 오늘 서울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사우디로부터 전선 케이블 인프라 사업 수주를 따낸 바가 있는 LS 전선 아시아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400조짜리 대형 프로젝트에서 빈살만이 국내 기업의 오일머니 보따리를 얼마나 풀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날개 잃은 LCC입니다. 자, 오늘 국내 저비용 항공사죠. LCC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항공사는 전통적으로 2분기 비수기에 놓이지만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서 이 운항 횟수가 좀 더 늘면서 이 실적 개선과 또 주가 기대감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실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하는 데다가 비수기 운임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이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한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최근 목표 주가도 하향됐습니다. 정현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티웨이 항공의 목표 주가를 3,300원으로 기존 대비 6% 낮춰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에서 유럽 노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내년이면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켈리를 앞세워 맥주 시장 1위 탈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출시된 지 채 100일도 안 돼 1억 병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직접 생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황빛이 감도는 호박색 병이 쉴 새 없이 생산 라인을 이동합니다. 1초당 17개, 1분에 1000여 개 병에 맥주가 담기고 동시에 마개가 닫힙니다. 품질 검사를 마치고 상표가 붙고 나면 상자에 담겨 출고장으로 이동합니다. 강원도 홍천 하이트진로 맥주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맥주는 최대 340만 병. 테라, 켈리, 필라이트 등 하이트진로 맥주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는데 켈리의 생산량은 하이트진로 대표 제품인 테라 생산량의 42% 수준입니다. 켈리는 출시 99일 만에 1억 병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국내 맥주 판매 사상 최단기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켈리를 앞세운 하이트진로가 국내 맥주 시장 1위 탈환에 나섰습니다. 2012년 라이벌 오비맥주에 내준 1위 자리를 10여 년 만에 되찾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비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 하이트진로의 마케팅비는 켈리 출시를 전후로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1분기 맥주 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1.9%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1위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이트진로가 이처럼 맥주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소주 시장에선 독과점 이슈로 인해 더 이상 성장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일각에선 내년 창사 100주년을 앞두고 오너 3세인 박태용 하이트진로 사장으로의 경영 승계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성입니다. 세포치료제 기업 CG셀이 바이오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서 임상, 생산에 이르는 밸류 체인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환자의 세포나 유전자를 활용하는 치료제인 CGT.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고 기존 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3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꼽힙니다. 치료 영역도 종양부터 희귀 유전질환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적어 고수익이 보장되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받습니다. 자연스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인데 이 가운데서도 GC 녹십자의 세포 치료제 기업인 GC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GC셀은 지난 2007년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를 허가받아 생산한 데 이어 지난해 인도 바이오 기업에 기술 이전도 했습니다. 2021년엔 미국 머크와 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에 대해 2조 원이 넘는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하며 세포 치료제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는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인 NK세포의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 항암 효과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CGT도 개발 중입니다. 동종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여 미국 관계사 아티바를 통해 림프종에 대한 임상 1상 이상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를 탑재한 카 NK 세포 치료제 3종을 아티바에 기술 수출하여 개발 중이고 미국 머크사와 아티바와의 계약을 통해 고용암 타겟의 카 NK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CGT 위탁개발 생산기업도 인수하며 CGT 개발부터 임상,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했습니다. GC셀은 이렇게 완성한 밸류체인의 시너지를 확대해 미국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티바와는 리드 파이프라인인 AB101 NK세포 치료제를 미국 임상 진행 및 카 NK 치료제 기술 수출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바이오센트릭은 북미 시장 CDMO 사업의 전략 기지로 GC셀의 한국 및 아시아 지역 수탁사의 미국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CGT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50%에 달하고 덩달아 CGT CDMO 시장 역시 30%가 넘는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GC셀은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미국의 기업 공개 IPO 시장이 하반기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어로 꼽히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이르면 9월 중순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IPO 시장은 올 상반기 기술주 랠리 속에 소외되며 부진을 겪었습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합병을 제외한 상반기 미국 IPO 규모는 91억 달러로 지난 10년 평균 270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IPO 성공 사례가 잇따라 나오며 하반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에 입성한 ODT테크는 상장 첫날 36% 급등한 뒤 사흘 내리 상승했습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내세워 AI 테마주로 평가받고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지난달에 상장한 지중해 레스토랑 체인 카바그룹도 상장 첫날 주가가 2배 급등한 바 있습니다. IPO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미국의 2분기 유상증자 규모가 전년 대비 150% 증가해 2021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IPO 시장 수요가 살아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IPO 대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목표 시가총액 500억 달러에 달하는 영국의 반도체 기업 ARM은 오는 9월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애용한 신발로 유명한 샌들 업체 버켄스탁도 이르면 올 가을 IPO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업체 클라비오, 지난 2021년에 IPO를 연기했던 차량 공유회사 투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 등도 하반기 IPO 재도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월가에서도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IPO 성공 사례는 IPO를 준비하는 기업의 호재로 여겨지고 투자자들에게는 IPO 기업이 확실한 수익성을 약속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되고 있어 하반기 IPO를 준비하는 기업의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